네, 안녕하십니까. 제 5강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제 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챕터 4에서는 프리의 변환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프리의 변환을 이용했다는 것은 불연속 이미지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불연속 프리의 변환을, 즉 discrete 프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미지 변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배우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연속 프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행렬에 주어진 이미지 행렬에 시그널을 우리가 샘플링하고 알리아싱해서 이 신호들을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공간상에서 있었던 정보를 역공간상에서 즉 x분의 1, y분의 1처럼 역공간에서 이 이미지들을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의 어떤 short frequency 혹은 long frequency 같은 우리가 이런 혹은 low frequency 혹은 high frequency라고도 하죠. 이런 frequency에 대해서 각각 기여하는 성분들의 절대값을 우리가 취해서 그 절대값과 위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들의 특정한 기능들을 뽑아낼 수 있는 각종 연산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합성곱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계산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프리의 변환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과 더불어서 이제 이미지의 어떤 형태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허프 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허프 트랜스폼이라고도 합니다. 허프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들어있는 그런 라인 세그먼트, 즉 어떤 직선에 가까운 성분들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빌딩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높이 솟아 있는 빌딩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빌딩 주변에 어떤 산이나 어떤 다른 사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빌딩을 지정하는, 정의할 수 있는 요소들은 빌딩을 가로지르는 각종 창문들이나 기둥들, 그리고 빌딩 자체의 그런 높이에서 오는 이미지, 즉 수직선과 수평선 혹은 기울어진 대각선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형태 요소들이 그 빌딩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빌딩에서 이런 라인 세그먼트 정보들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수동적으로 그런 빌딩의 엣지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엣지 정보의 라인들을 우리가 일일이 뽑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수학적이고 조금 더 정확성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익혀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특정한 픽셀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픽셀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위치 정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프 변환의 가장 큰 철학은 이 이미지의 특정한 픽셀의 좌표를 이 이미지에 대응하는, 수학적으로 1대1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조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점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로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y에다가 1을 집어넣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결국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그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허프 변환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x하고 y의 원래 좌표가 아닌 요 1차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기울기 a 값과 y좌편 b 값을 하나의 트랜스폼 요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x축에 대응시키고 이 y좌편을 y축에다 대응시키면 이런 식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점을 모두 이제 y는 ax 더하기 b에다 집어넣으면 각 점은 이렇게 b와 a를 규정짓는 하나의 선분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럼 점이 5개 있으니까 선분도 직선도 5개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x축에 a로 표시되어 있고 y축에 b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직선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5개의 직선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2개가 만나는 점도 있고 3개가 만나는 점도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만나는 점이 2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 점을 말한 이 세 가지 직선이 한 점을 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래 이 공간에서는 세 가지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게 2개가 있으니까 그런 직선이 2개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단 1,1, 2,1, 4,1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1,0, 2,1, 3,1을 지나는 또 하나의 직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직선들은 바로 이러한 이 원래 점들에 해당하는 직선으로 나타내지는 이 교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1, 2,1, 4,1로 정의되는 직선은 바로 이러한 직선을 지나는 이런 직선에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익혀야 될 건 뭐냐,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한 픽셀들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좌표들을 우리는 A, B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1,0, 1,1,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2 같은 이제 이런 점들이 쭉 나온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B는 A, B는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 하는 식으로 쭉 나오게 될 텐데, 그럼 평행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평행선. 마이너스 0은 여기 있고요.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여기쯤 나올 것이고,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여기쯤 나오겠죠. 이런 평행선들의 특징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요점들은 분명히 하나의 수직선 위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 변환된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교차점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기울기와 y절편으로 이런 트랜스폼 공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극좌표에서 영감을 얻은 거리와 각도 조합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점이 주어졌다 칩시다. 이런 빨간 점이 주어졌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60도면 60도, 70도면 70도라는 임의의 각도를 얘기하고 그 각도를 이루고 있는 어떤 선분을 우리가 그렸을 때 그 선분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선분과 직각이 되게끔, 즉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선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각도가 정해지면 점을 알고 있고 각도가 정해지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방정식은 모두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이라는 조건이 생기니까요. 그랬을 때 이 시작한 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표시한다면 결국 어떤 이미지의 특정 픽셀의 좌표 X, Y를 규정짓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타와 R로 규정지을 수 있는 변환이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직선들은 당연히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는 R이다 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서 변환을 하고자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점이 6개가 보이시죠? 7개가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보입니다. 이 점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각도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도를 마이너스 90부터 뭐 90까지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5부터 45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에서는 마이너스 45도, 0도, 45도, 90도라는 이 45도 간격의 4가지 각도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2,0 이 부분은 마이너스 45도, 즉 마이너스 45도는 예죠. 맞죠? 마이너스 45도가 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5도가 이 선을 지나는 어떤 수직선과 만나는 지점은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바로 요 지점이 될 테니까 이 거리는 루트 2, 약 1.414 정도 되겠죠. 여기서 1.4라고 지금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0도일 경우에는 각도가 0이니까 0이고요. 거리는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수직선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2가 나오고 45도일 때 마찬가지로 1.4가 나오고 90도일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 수직선을 그으면 되니까 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7개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설정한 이런 기울기 각도에 대해서 계산이 될 수 있는 R 값을 이렇게 만든 이러한 표를 우리가 R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즉 주어져 있는 이 점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각도가 과연 얼마나 큰 거리를 만들어내는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런 R 매트릭스를 프리퀀시 매트릭스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렇게 7개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각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정보를 얻어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45도라는 각도는 그러면 몇 개의 이런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5도일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의 조합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7, 0, 0.7 이렇게 쭉 나왔죠. 맞죠? 그랬을 때 이 거리 중에서 마이너스 1.4를 만족시키는 애는 몇 개냐? 한 개죠. 그래서 1을 쓴 겁니다. 빈도수를 쓴 겁니다. 거리를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7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있으니까 2개가 있죠. 그래서 2를 썼습니다. 0은 몇 개가 있나요? 하나가 있죠. 0.7은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모든 각도에 대해서 이 출현할 수 있는 이 변수, 이런 프리퀀시를 다 채워놓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건 다 빵이란 뜻이죠.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든 테이블을 우리가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런 프리퀀시 테이블은 결국 주어져 있는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된 R 값들이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프리퀀시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주어진 각도에 대해서 특정한 거리가 유난히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각도와 그 거리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유난히 많다는 뜻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 각도와 그 점들을 유난히 만족시키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직선들이 점점 뚜렷하게 보일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때, 특정한 엣지 있는 점들이 있을 때 이런 R과 세타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점들이 모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선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분들을 이렇게 일종의 투표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리퀀시가 맥시멈, 여기서는 3이 나왔는데 우리가 미리 설정한 값을 3이라고 친다면 3을 만족하는 애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선분의 일부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설정할 때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2고 각도가 0인 조합이 지금 3개 나왔고 거리가 3이고 각도가 90도인 조합이 3개가 나왔으니까 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리가 2고 각도가 0인 조합은 x에다 코사인 0 더하기 y 사인 0을 하면 결국 x는 2가 되니까 바로 이 선분이 되죠. 즉 여기서 요 점을 우리가 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프리퀀시가 정말 3이 나왔죠. 프리퀀시가 3이 나왔다는 것은 같은 선분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좌표의 개수가 3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R이 3이고 세타가 90도인 경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거는 Y는 3이 나오는데 바로 요 선분이죠. 요 선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선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둘, 3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3개인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점 3개가 된다라는 것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굉장히 간단한 예였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미지들도 어떤 엣지를 우리가 미리 끄집어낸 다음에 엣지를 구하는 방법은 지난 3강과 4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파셜 필터나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엣지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좌표들이 그 중에서 누가 어떤 이런 라인 세그먼트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모든 각도와 세타에 대한 조합을 우리가 다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맥시멈 혹은 우리가 정한 그런 어떤 문턱값을 넘는 프리퀀시가 그런 문턱값을 넘는 친구들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턱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올 것이고 문턱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적은 점들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동봉하고 있는 코드를 여러분이 돌려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에 하프 변환을 한 결과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프리퀀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 매트릭스에서 보통은 이렇게 행들은 각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열들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으면 밝을수록 이것은 이제 이거를 행렬을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요. 이런 블랙 앤 화이트로 지금 표시한, 이런 그레이 스케일로 이런 표시한 이런 행렬에서 화이트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렬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찾아봤더니 프리퀀시가 111이 되는 점이 존재하고요. 그 프리퀀시가 111이 되는 점이 뭐에 해당하는지 봤더니 거리는 138, 그리고 각도는 181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이미지의 방향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표의 방향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지는 행을 여기서부터 세죠.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세고 열은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세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만약에 X축으로 보고 이걸 만약에 Y축으로 보고 싶으면은 이 이미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세타는 여기서 90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이게 그 말입니다. 마이너스 90도를 돌려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 실제로는 이 R이 138이고 세타가 91인, 즉 이 거리가 138이고 세타가 91도니까 거의 수직선이죠. 세타가 91도인 이러한 직선이 지금 가장 라인 세그먼트를 이루는 조합이 제일 많다라는 건데 그 직선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삼각대에서 이 삼각대 수직
축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의 엣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엣지에 있는 픽셀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스레시홀드를 요거 자체의 맥시멈으로 놓지 않고 좀 더 낮추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조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조합들이 이제 반영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스레시홀드를 111에서 95로 살짝 낮춰주면 이제는 111은 물론이고, 뭐, 예를 들어서 90대역, 뭐, 95, 뭐, 98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삼각대의 수직선뿐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삼각대의 다리에 해당하는 이런 엣지 픽셀들까지도 같이 라인 세그먼트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스레시홀드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는 라인 세그먼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레시홀드를 너무 낮춰버리면 좀 잡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잡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인 세그먼트를 잡아내는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허프 트랜스폼의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서 엣지 부분에 있는 픽셀들의 좌표들이 어떤 식으로 라인 세그먼트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라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원이면 어떡합니까? 원이면 어떡합니까? 쌍곡선이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원을 가지고 원의 어떤 일부를 이루고 있는 픽셀들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이런 그냥 y는 ax 더하기 b라는 간단한 리니어 펑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특정한 r제곱을 만족시키는 픽셀들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네, 그것을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공식으로만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엣지 이런 픽셀들의 좌표가 가장 프리퀀시가 많은 영역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경우 허프 트랜스폼 같아서 지금 여기 허프 트랜스폼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라인 세그먼트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거지만 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 즉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다른 기하학적인 형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동일한 알고리즘들을 확장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컨드 토픽, 두 번째 토픽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디스턴스 트랜스폼이라는 겁니다. 즉 거리 변환이라는 건데요. 거리 변환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지를 다이어트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쓸모없는 부분, 쓸모 있는 부분들만 남기는 그런 쓸모없는 부분들을 날리고 쓸모있는 부분만 남긴다든지 혹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미지의 정보를 보존한 채 이런 이미지에 처리를 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이런 어떤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 0으로 채운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하나의 동서남북 픽셀들에다가 1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다가 동서남북에다가 또 해당하는 거에다가 이제 1이 있었으면 거기다 다시 1을 더해서 2가 되고요. 2가 있으면 다시 1을 더해가지고 3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것은 이제 마치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서 택시기사들이 길을 찾아갈 때 이 멀리 있는 픽셀까지 몇 번의 이런 블럭을 거쳐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리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맨하탄 거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직 수평으로만 가는 블럭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픽셀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채워져 있는 이 픽셀 간의 거리를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세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3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원래는 루트 5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2 얼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정밀하게 이런 맨하탄 거리가 아니고 유클리디안 거리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썼던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북동쪽, 이거는 북서쪽, 이거는 남서쪽, 이거는 남동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일종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여기서 같은 경우는 3x3 마스크만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5x5, 7x7 혹은 약간 모양이 다른 형태의 애니스트로픽한 매트릭스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픽셀들이 채워지는 데다가 이 마스크의 중심을 딱 놓고요. 그리고 원래 무한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던 부분에다가 이 마스크의 값만큼 더해줍니다. 그럼 여긴 당연히 3, 3, 3. 그 다음에 원래 채워지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채워져 있지 않은 부분들만 건듭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다 다시 마스크의 중심을 집어넣고 이제 여기 원래 값에다가 이제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면은 0에다가 집어넣고 대각선이 4니까 7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4를 중심으로 하면은 뭐 8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터레이션을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원래의 마스크에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로 구성되어 있는 이 숫자만큼 얘네들을 normalize, 즉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 전체를 이거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눠주죠. 그럼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원래 우리가 맨하탄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했을 때에 비해서, 즉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실제적으로 유클리디안 거리에 가까워지는 형태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스크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남북뿐만 아니고 북동, 북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nearest neighbor까지도 더 잘 확장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거리 변화를 한 함수를 원래 가장 가까운 거리인 5로 나눠주면 보시다시피 이런 디스턴스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조금 더 커질수록 훨씬 더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는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안 거리와 근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디스턴스 매트릭스부터 이게 트랜스포머를 할 때 이런 마스크 매트릭스를 무진장 크게 가져갈수록 좋겠지만 그러면 계산량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산량을 충분히 적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좋은 거리 정보를 줄 수 있는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파리클-like한 어떤 블랙 앤 화이트 그림이 있다 칩시다. 이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우리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0하고 1로 아니면 1하고 0으로 정확하게 딱 바이너리한 그래프가 나왔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뭐 정방형 행렬이 됐건 뭐가 됐건 얘네들을 우리가 쭉 트랜스폼을 해주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거리 이제 기울기가 갑자기 1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서하게 변하는, 중심으로서부터 좀 더 이 거리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파리클-like한 그림들만 나왔지만 여기서는 뭔가 중심들과 중심들이 이어져 있는 이런 뼈대들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턴스 트랜스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런 이미지 띠닝을, 즉 이미지를 얇게 만드는, 이미지의 위치 정보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연결 정보들, 즉 이미지의 위상학적인 이런 관계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꼭 이것만 써야 됩니까? 뭐 유클리디안 거리만 써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형태의 거리 개념 쓰셔도 됩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x하고 y가 있을 때 당연히 이제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즉 얘네들의 동서남북 거리들만 우리가 고민해갖고 얘네들의 그런 맥시멈 거리를 취해서 얘네들을 거리로 보고 똑같이 거리 매트릭스를 더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는 동서남북만 고려하게 되고 딱 니어리스트 네이버만 고려하게 되니까 훨씬 더 얇아진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얇아진 이런 이미지 띠닝 결과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이미지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지의 뼈대들만 발라내는, 생선이 있다 그러면 생선의 살을 다 발라내고 뼈대만 남기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픽입니다. 이제 세 번째 토픽부터는 이미지의 morphological transform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지 morphological transform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spatial filtering입니다. 즉 이미지 행렬이 있고요. 그런 그 이미지 행렬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마스크 행렬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오버랩을 해갖고 이제 이미지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미지 딜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은 이미지 일종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확장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커널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런 커널 매트릭스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이러한 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 한 번 해라.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것도 한 번 해라. 제자리에 있는 거 한 번 해라.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한 번 하라. 즉 5번의 평행 이동을 하라는 커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1하고 1 방향, 즉 여기서 이제 B에 1하고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한 칸씩 뒤로 후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씩 후퇴하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맞죠? 나머지 기능들도 우리가 똑같이 X축, Y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0,0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원본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미지 딜레이션은 이렇게 평행 이동을 원래 커널 매트릭스의 성분에서 미리 설정된 만큼 한 결과물들을 모두 모아서 합집합을 만든 겁니다. 그럼 원래보다 당연히 이미지가 이렇게 확장이 됐겠죠.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확장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스트로픽하게 미리 우리가 커널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을 정해놨으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널 매트릭스에서 미리 설정한 그런 범위만큼 이게 꼭 1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 -2인 경우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커널 매트릭스는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어떤 이런 딜레이션 기호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합집합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 소속된 이런 좌표들과 커널 매트릭스에 소속된 UV 좌표들을 가지고서 평행 이동을 하라는 뜻이고 그런 평행 이동한 것들을 모두 합집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픽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A라는 어떤 이미지라 칩시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D하고 D개만큼이다 칩시다. 즉 행도 D개, 열도 D개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커널 매트릭스를 B라고 했을 때 이런 커널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사이즈가 4분의 D, 4분의 D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커널 매트릭스의 중심점을 여기 첫 행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훑습니다. 훑으면은 자기의 반만큼, 즉 4분의 D만큼 튀어나가 있겠죠, 맞죠? 4분의 D의 반만큼이니까 8분의 D만큼 튀어나가 있겠죠, 맞죠? 8분의 D만큼 튀어나가면은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 더하기 8분의 가로 세로 방향으로 8분의 D만큼 공평하게 이렇게 확장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사각형일 때는 그렇고요. 직사각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훑습니다. 이렇게 훑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여기 X축 방향으로는 8분의 D만큼, 이쪽 방향으로도 8분의 D만큼, 근데 위쪽 방향으로는 이제는 2분의 D만큼, 아래쪽 방향으로도 2분의 D만큼 확장된 이렇게 길쭉해진 어떤 이미지 딜레이션 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딜레이션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커진 형태의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널 매트릭스가 꼭 지금 이 같은 경우는 -1하고 -1이라고 했는데 이미지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값만큼 평이동하라 그러면 이미지가 엉뚱한 대로 평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딜레이션 된 이미지에는 원래 이미지가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커널 매트릭스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딜레이션 된 이미지에는 원래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딜레이션을 한 것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결국 이미지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익스펜션 혹은 thickning, 즉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뭐를 두껍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블랙 앤 화이트 혹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 특히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블랙 앤 화이트 중에서 화이트 이미지, 즉 채워져 있는 픽셀 값이 주어져 있는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특정한 커널 방향만큼 얘네들을 확장을 한 것을 합집합으로 만든 일종의 두꺼워지는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약간 얇은 형태의 글씨라 그런다면 얘네들의 이미지 딜레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글자가 하나씩 더 마치 폰트를 우리가 볼드처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딜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익스펜션하고 티크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파셜 필터링에 가까운 모폴로지컬 트랜스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딜레이션, 즉 익스펜션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미지를 깎아내는, 즉 이미지를 침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 이로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침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침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겹치는 것을 그냥 평행 이동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커널 매트릭스를 원래 이미지에서 오버랩을 하는데 어떻게 이미지에 오버랩을 하냐면 이 커널 매트릭스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이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만큼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커널 매트릭스가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밖에 없죠. 맞죠? 그렇게 되면은 그 커널 매트릭스하고 겹쳤던 영역의 중심점만 뽑아낸 다음에 그네들을 다시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생겼던 이미지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그래픽 관점에서 표시한다면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축이 4분의 D, X축이 4분의 D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커널 매트릭스를 똑같이 이렇게 훑습니다. 훑고 나서 이제는 겹치는 것을 다 빼버리는 거죠. 더하는 게 아니고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오히려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얼마큼 줄어들냐면 당연히 얘네들의 반인 8분의 D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길쭉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위에 2분의 d만큼, 아래 2분의 d만큼, x방향 8분의 d만큼, y방향 8분의 d만큼 남으니까 이 중심점이 훑고 지나갔었던 이 얇은 d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이로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로전과 이미지 딜레이션이 서로 정반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지 이로전과 이미지 딜레이션은 수학적으로는 인버전 듀얼리티라는 것을 관계를 이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로전의 특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로전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즉 너무 두꺼워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이미지들의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조금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노이즈들도 많이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띠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로전의 주된 특징, 주된 기능은 이미지 띠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에 대해서도 제가 예시 코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시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커널 사이즈를 이미지 이로전을 할 때 커널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커널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커널과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그만큼 커지니까 더 많은 정보들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이로전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커널들의 사이즈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원본 이미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이미지로 갈수록 점점 이런 이로전을 하게 되는 커널들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미지가 띠닝이 되다가 너무 띠닝이 되다 못해서 이렇게 얇은 선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띠닝을 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디테일은 지키지만 너무 많은 로스들을, 인포메이션의 로스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딜레이션과 이로전들을 우리가 선형으로 결합을 하는 방법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이로전한 것을 원본의 이미지에서 뺀 겁니다. 자, 이미지를 이로전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그 원본의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를 빼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픽셀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 이미지의 일종의 경계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경계 정보냐? 이 이미지의 내부 경계 정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미지를 이로전하기 전에 일단은 익스펜션, 즉 딜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바깥에 이렇게 하나의 더 경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원래 이미지를 통째로 빼버리면 이번에는 바깥에 미리 확장되어 있는 경계만 남겠죠. 그래서 아까는 안쪽에 있는 경계만 남았던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경계가 남은 거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external boundary image라고 그러고요. 아까 원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뺀 요 나머지를 이제 우리는 internal bound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ternal boundary와 internal boundary를 모조리 합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바로 gradient, 이미지의 경계선에 대해서 gradient 정보를 줄 수 있는 grad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ternal boundary는 원본 이미지에서 이루어진 걸 뺀 거, external boundary는 딜레이션 된 거에서 원본을 뺀 거, gradient는 딜레이션 된 거에서 이루어진 거를 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조합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계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external boundary, 이게 internal boundary입니다. 더 작아졌으니까요. 자, 이제 morphological gradient는 internal boundary와 external boundary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두꺼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의 엣지 정보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널도 좀 약간 다른 형식의 어떤 커널들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커널을 쓸 때와 굉장히 큰 커널을 쓸 때, 당연히 큰 커널을 쓰면 큰 커널을 쓸수록 이런 이미지 바운더리들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널 사이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external boundary에 대해서도 이렇게 커널 이펙트가 점점 이제 이미지의 많은 디테일들, 엣지의 디테일들 정보를 이렇게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레디언트는 이미 두꺼워진 엣지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더 큰 커널을 쓰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 콤비네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로전 된 것 자체에다가 이번에는 다시 딜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냥 흔히 생각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것 같으니까 그냥 원래 A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렇게 좀 엣지가 굉장히 복잡한 영역은 사라지는 대신에 다시 원래의 뼈대가 그대로 확장되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미지 오프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B가 있는 이러한 연산 기호를 우리가 이미지 오프닝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이렇게 이로전된 거를 다시 익스펜션 시키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샤프한 부분들이 다 날아가죠. 일단 이로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B를 가지고 딜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주변이 다시 뚱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뭔가 마른 목골의 디테일은 날아갔지만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연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연산은 이미지가 스무딩이 되는 겁니다. 즉, 바운더리의 복잡한 샤프니스한 부분들, 샤프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뭔가 컨투어 랭스가 좀 줄어드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맨 아래쪽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께 그래픽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위에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 이미지 오프닝을 했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훨씬 샤프한 이런 디테일들이 다 날아가고 뭔가 뭉뚱그려진 이런 스무딩 효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대의 방향도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로전을 한 다음에 딜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딜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로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딜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로전을 해도 원본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똑같이 스무딩이 되긴 되는데 한번 딜레이션이 된 다음에 이로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서 밖에서 먼저 부풀리고 나서 이로전을 해서 안쪽에 있는 이런 홀들까지도 채워진 다음에 다시 스무딩이 되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딜레이션 앤드 이로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딜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로전한 것을 우리가 이미지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미지를 먼저 이로전을 하고 딜레이션한 것은 우리가 이미지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잘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컴비네이션, 여러 가지 이미지 프로세싱, 모포로지컬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각종 연산 적용들의 비교를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친다면 이미지 이로전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커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바운더리를 깎아내는 거죠. 기계공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마치 선반 작업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로전이 된 것은 이렇게 중간 브릿지가 끊어지는 형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건 지금 이 커널 매트릭스를 스피리컬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뭐 스퀘어로 만들면 이런 뾰족한 부분들이 안 나오겠죠. 이제 이미지 오프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로전이 된 것을 다시 딜레이션한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익스펜션이 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미지 오프닝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스무딩 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딜레이션은 이 상황에서 이번엔 커널 매트릭스가 좀 확장한 거니까 이미지가 훨씬 더 이렇게 뚱뚱해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클로징은 이미지를 이렇게 딜레이션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이로전 했기 때문에 가장 원본의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바운더리들이 굉장히 뭉툭뭉툭해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쪽에 있는 바운더리들이 뭉툭뭉툭해지죠. 왜냐하면 원들이 안쪽으로 스며들면서 그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들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의 모서리들은 뭉툭해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맞죠? 자, 여기 안쪽에 있는 모서리들 꺾이는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컨케이브한 모서리들이 주로 이렇게 이미지 클로징에 효과를 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연산들은 우리가 당연히 얼마든지 더 많이 겹쳐낼 수 있습니다. 뭐 3번을 해도 되고 4번을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노이즈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산을 겹쳐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가요? 이로전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딜레이션하고 또 딜레이션한 다음에 다시 이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얘 상쇄되고 얘 상쇄되니까 A만 남을 것 같지만 이로전과 딜레이션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노이즈들이 사라지는 그리고 내부에 필요 없는 정보들이 또 많이 사라지는 형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코너를 가지고 한 거고 이것은 서클 코너를 가지고 한 겁니다. 서클 코너로 한 것이 훨씬 더 엣지 정보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이즈 필터링을 할 때도 이런 모포로지컬 필터링들을 이렇게 리피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노이즈가 잔뜩 낀 지문 이미지를 어떻게 더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포로지컬 필터링 이미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단계는 노이즈가 껴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미지 이로전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노이즈들이 사라지지만 너무 띠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딜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딜레이션 한 이미지를 또 다시 딜레이션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로전을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노이즈들마저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면서 내부에 있었던 이러한 홀들이 많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이로전과 딜레이션의 이런 조합들로 인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제로서 이제 리전 필링과 내 포인트 커넥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러한 픽셀들에 1이라는 정보들이 있을 때 1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아이터레이티블리 할 수 있는 관계식을 보여낸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x0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의 내부에 있는 어떤 픽셀들을 하나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리 설정한 이런 커널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 딜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요 내부와 겹치는 애들만 됩니다.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안 되고요. 요 이미지 내부에 정보가 살아있는 애들하고만 이렇게 교집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빼주죠. 뭐를 빼주냐면 A라는 매트릭스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만 남게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딜레이션 빼주고 딜레이션 빼주고 딜레이션 빼주고 딜레이션 빼주는 것들을 충분히 반복을 합니다. 충분히 반복을 해서 거의 바뀌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요 내부에 구멍이 만약에 있었다 그랬을 때 요 내부에 있던 구멍들이 다 필링이 되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어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리전 필링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 합치면 내부에 만약에 구멍들을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이미지 리전 필링을 통해서 얘네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여기 내부에 지금 이런 구멍들이 보이시죠? 이런 구멍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리전 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한 8번, 9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이렇게 내부에 있는 구멍들, 이제 결국 이 이미지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0 행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전 필링이 있으면 리전 커넥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전 커넥션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원래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을 뽑아낸 다음에요. 이미지에 채워져 있는 특정한 부분을 뽑아낸 다음에 이 커널 행렬과 딜레이션을 시키고 A하고 겹치는 부분을 새로운 X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을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하느냐? 아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바뀌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합니다. 근데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서 잡으면은 아무리 해봐야 아이터레이션 해봐야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잊고자 하는 뭔가 이제 이런 이 커넥션을 만들고 싶고자 하는 그런 영역 근처에서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커넥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제 이런 점들이 잘 이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제대로 이런 시작점을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미지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미지들을 트랜스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죠. 하우프 트랜스폼을 배웠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딜레이션이나 이로전 혹은 이제 디스턴스 트랜스폼 같은 다양한 이런 커널 행렬을 이용한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양한 커널 사이즈가 있고 다양한 커널 형태가 있고 또한 다양한 이런 조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우리는 홀을 채우고 싶은 것이냐, 홀을 잊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를 스켈레터나이제이션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너무 얇아진 이미지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먼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define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desired function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잘 define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조합들을, 어떤 연산자들의 조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이나 그런 기능들에 대한 특정한 디테일한 정보들은 이미 강의 노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딥러닝과 만나서 이러한 조합들의 최적화가 그럼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이냐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미 딥러닝에서는 이런 조합들 자체의 도움도 없이도 그냥 그저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해서도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합들, 이런 연산자들의 특정한 기능들을 미리 디파인 할 수 있고, 이런 조합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sequentially 잘 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더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나 코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5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6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 있었네요. 네,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을 할 때는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지 오프닝 같은 걸 할 텐데요. 이미지 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무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벽에 있는 이런 샤프한 부분들이 날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나면은 이제 원래 샤프한 부분들이 남겠죠. 이미지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이미지의 위상학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샤프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를 이미지답게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디파인 할 수 있는 샤프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이미지가 이로전 된 다음에 다시 이미징 오프닝을 해서 이로전에서 살아남은 애들을 다시 뽑아내는 거죠. 또 이미지를 또 한번 오프닝, 이제 이로전 한 다음에 또 살아남은 애들을 또 모으는 거죠. 이런 애들을 쭉 모은 다음에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까지 모은 다음에 얘네들이 합집합을 하면 원래의 이미지의 뼈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미지의 중앙으로 갈수록, 즉 외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애들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로전이 되면 될수록 안쪽에 있는 애들만 남게 될 테니까요. 맞죠? 그래서 안쪽에 있으면서도 샤프한 놈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의 뼈대들이 남게 될 것이고, 이런 이미지의 뼈대를 남기는 이런 연산작용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미지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미지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의 기능들이 나올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것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겠고요. 중앙에 있는 것은 스퀘어 형태의, 즉 정방행렬 형태의 이런 커널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방행렬입니다만 그 행렬을 채우고 있는 성분들이 원형, 그러니까 서큘러리 이런 분포하고 있는 그런 커널 행렬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패턴 이미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어떤 특정한 소재의 이미지들을 이제 우리가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을 할 때 그 스켈레토나이제이션 된 정보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을 거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은 여전히 모폴로지컬 트랜스폼들의 선형 결합으로 가능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아마 끝났을 겁니다. 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6강으로 여러분께 제 말씀을 6강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